자, 안녕하십니까. 꿈해몽 전문가이자 한문학 박사 홍순례입니다. 이번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으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왜 꿈을 연구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참 제 인생을 보면은 요즘에 제 좌우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좌우명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다. 그런데 이 운명의 길을 갖다가 미리 보여주는 세계가 바로 꿈의 세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미리 보여주는 세계가 바로 꿈의 세계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적에 삼형제 중에 장남입니다. 어렸을 적에 어머님이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꾸시고서는 삼형제를 집합을 시킵니다. 야, 그러면서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조심해라. 그래서 제가 묻죠. 왜요? 안 좋은 꿈을 꿨어.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면은 한 며칠 있다가 큰 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서 한 번은 동생이 뽑기라고 해서 설탕물을 녹여서 이렇게 거북선 만들고 하는 데를 보다가 다른 놈이 밀쳐가지고 그 펄펄 끓는 설탕물이 왼쪽 팔뚝을 갖다가 이렇게 다 뒤집어 쓰는 일로 일어났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끓는 물도 아니고 설탕물이 덮었었으니까 그 오죽 뜨겁고 오직 참 아팠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아주 대형 사고죠. 또 한 번 어머님이 집합을 시킵니다. 왜요? 그러니까 꿈이 안 좋아.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사다리에서 일하시는데 접었다 폈다 하는 사다리죠. 나하고 동생이 붙잡고 있다가 꼭 안 붙잡고 이렇게 장난치는 바람에 이 사다리가 이렇게 짜붕이 된 거죠. 이렇게 무너지면서 아버님이 이 발에 끼어서 허공에서 그냥 떨어지면서 팔목이 부러지는 그런 사고가 났죠. 근데 어머님은 그때마다 꿈으로 예지하셨던 거예요. 안 좋은 꿈이 일어날 거라는 걸. 어린 나이에 제가 꿈에는 뭐가 있다. 어머니는 어떻게 꿈으로 이런 걸 갖다가 맞추시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꿈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유독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것이 제1차적인 원인은 유전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말고도 공간 지각 능력, 추리력, 상상력,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이 꿈을 또 잘 꿉니다. 제가 대학에 가서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히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 눈이 갔습니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 아마 내재적으로 알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는데 한 달 내내 거의 그걸 봤는데 별로 이렇게 좀 딱딱하고 어떻게 별로 좀 잘 재미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서 느낀 그 소감은 이렇습니다. 꿈은 소망의 표현이다. 이런 걸 갖다가 알 수 있었어요. 꿈은 소망의 표현이고 심리 표출이다. 이런 얘기만 그 책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좀 궁금증을 가졌죠. 아니, 꿈이라는 게 우리 어머니는 일어날 사고를 딱딱 예지하고 그랬는데 꿈하면은 예지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프로이트는 어떻게 된 게 소망 표현이고 뭐고 이런 얘기만 나오더라. 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즉 국문학을 하게 됐는데 그 국문학에 보면은 고전소설의 시작이 탐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지만 홍일동이 왜 서자로 태어나게 됐느냐? 홍일동의 아버지가 소설 속에 의하면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큰 용이 뛰어드는 품 안에 달려드는 꿈을 꿉니다.
아, 좋은 꿈 꿨다. 그러니까 태몽으로 갔다가 이게 좋은 꿈 같으니까 부인하고 운우지정을 맺어서 자식을 봐야 되겠다 하고 부인한테 가죠.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대감께서 채통을 지키셔야지 어떻게 대낮에 빠꾸를 당하죠. 나와가지고 마루 위에 앉아가지고 좀 씩씩 좀 분을 못 참고 있으니까 때마침 계집종인 그 춘섬이가 차 한잔 오리면서 요거 드시와요. 그러니까 대감이 꽁 대신 닭이라고 그 춘섬이를 이끌고 들어가서 관계를 해서 낳은 애가 홍일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일동이는 용이 품에 뛰어드는 꿈으로 태어났으니까 훌륭한 인물이 된다. 이렇게 민중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소설의 시작이 이렇게 태몽으로 시작이 되고 또 그 국문화 이렇게 보면은 태몽으로 아들, 딸을 갖다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태몽으로 아들, 딸을 알아?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도 정확히 말하면 태몽으로 아들, 딸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를 갖다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꽃의 태몽은 여성적이니까 여아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아는 아니고 남아를 낳지만은 꽃처럼 얼굴이 미남자거나 좀 섬세하고 여린 성품일 수가 있습니다. 태몽표상에 봐서 앙증맞고 귀여운 뱀은 여아를 낳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남자애가 나왔다면은 뭐 덩치가 작든지 여성적인 성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대한 독수리 태몽이었다. 그러면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딸이 낳을 수도 있습니다. 왜? 독수리도 암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독수리 태몽으로 태어난 여아는 성격이 괄괄하고 활달하고 장차 뭐 경찰관이나 수사관, 군대 계통에 진출하면 좋겠죠. 이렇게 태몽 표상을 보고도 장차 어디로 나가면 좋을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그 당시 마들에도 태몽에 관심을 갖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교직에 근무하면서 우연히 저는 이제 첫 번째 책이 파자 이야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파자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파자 이야기라는 게 어떤 책인가 하면 파자 하면은 이제 이 한자를 갖다가 부순다, 깨트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그냥 보통 알아듣게 얘기하자면 한자 수수께끼.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정확히 하자면은 한자의 문자 유희죠. 문자 유희. 한자를 이용한 문자 유희가 이런 파자라고 하는데 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파자의 예를 들면 18자 왕이설이 있습니다. 자, 18자 왕이설이 18자가 왕이 된다는 거죠. 고려 때부터 이런 참설이 있어 왔는데 18자가 왕이 된다. 그 요걸 갖다가 파자를 풀어 합치면은 18자 이 씨가 왕이 된다는 거죠. 고려 때부터. 그래서 뭐 이자겸이나 이민이 이 말을 듣고서 뭐 난을 일으켰다. 뭐 이런 말이 전할 정도입니다. 근데 뭐 신기하게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으니까 이 18자 왕이설도 또 마저 됐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파자인데 이런 한자와 파자를 갖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파자 해몽이라고 있습니다. 파자 해몽이라고 있는데 이 파자 해몽은 꿈을 갖다가 풀이하는 데 있어서 파자를 한자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경우죠. 그래서 소개해 드린 바 있지만 어느 선비가 입이 11개 달린 계집아이 그러한 처녀와 결혼할 거라는 꿈을 꾸게 되죠. 입이 11개 달린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게 꿈에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서 입이 이렇게 있으니까 11개 있으니까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근데 입이 11개 달린 계집아이, 이런 처녀가 당신의 배필이 된다. 이게 상징적인 꿈이죠. 상징적으로 입이 11개 달렸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이냐. 결국은 이 선비가 나중에 그 배를 곱게 짠 처녀를 보고 다른 사람한테 중매를 부탁해서 그 평민의 처녀와 혼인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처녀의 성씨가 길씨였다는 거예요. 길씨. 길씨라는 거는 11개의 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선비가 꿈에 나타났던 입에 11개 달린 처녀는 바로 이 길씨를 뜻했구나. 그래서 길씨의 여자를 배필로 맞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파자 해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 파자 해몽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이런 꿈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또 그 무렵에 제 인생의 첫 번째 책인 파자 이야기 책을 내기 한 달 전에 어느 날 제가 꿈에 총을 맞고 죽는 꿈을 꿉니다. 참 깨어나 보니까 살다가 총 맞고 죽는 꿈을 처음 꿨거든요. 무슨 꿈에 의미가 있는 게 틀림없는데 좀 찾아보니까 민속에 죽는 꿈은 좋은 꿈이다만 나와 있지 왜 좋은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죽는 꿈은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탄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이렇게 보니까 죽는 꿈은 현재의 상황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제가 첫 번째 책을 내기 한 달 전에 그 꿈을 꿨는데 그 후에 인생을 보면은 그 후에 꿈해몽 책을 한 10권, 한자 책을 2권, 기타 책 해서 지금 14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아울러 하던 공부 계속해서 단국대에서 한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선생에서 저설 활동을 하게 되고 신문, 방송, 연재 이런 활동을 갖다 하게 되는 제 인생길이 새로 변한 거죠. 제 인생길에 보면은 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꿈에 그 구렁이가 알록달록한 구렁이를 갖다가 잡아 죽이는 꿈을 아내가 대신 꿔줍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제 꿈해몽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요. 이렇게 꿈속에, 꿈으로서 또 어디에 상갓집에 문상 가는 꿈을 꿨습니다. 시체 재단에 있는 데서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꿈을 꾸고 이러한 통신회사하고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요. 인생길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어떠한 예의적 꿈을 갖다 꾸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꿈을 여러 가지로 저는 무지개에도 비유도 하고 피라미드에 비유하자면 이 밑바닥에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게 예지적 꿈의 세계입니다. 예지적 꿈의 세계. 그래서 제가 꿈에 관한 선인들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현실 속의 꿈 이야기라는 책을 2번째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쓰면서 알게 됐던 우리나라에서 30년간 꿈을 연구해 오신 고 한건덕 선생님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선생님은 저하고의 인연을 맺게 될 것을 2가지 꿈을 벌써 꾸고 계셨어요. 하나는 여중생하고 그림을 같이 그리는 꿈이다. 그래서 이 분이 여중생하고 그림을 같이 그리는 꿈을 꿨는데 누구랑 같이 공저하게 된다. 어떠한 논문을 같이 쓰게 되거나 이런 꿈을 갖다 꿉니다. 또 하나는 여중생하고 그림 그리는 꿈 말고 또 하나의 꿈으로서는 이 사나이가 탑을 허물면서
탑을 허물며 일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우리 스승님이 풀이하기를 이렇게 오래된 돌탑이 있는데 이 돌탑에서 어떤 사람이 사나이가 사다리 놓고 일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보고 있다가 자신이 내려가서 이 사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붙잡아주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스승님 말씀이 사나이로 상징된 어떤 사나이가 이 돌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꿈의 연구 업적, 이러한 걸 갖다가 꿈에 보면은 이렇게 빼서 엿가락 집어넣듯이 집어 던지고 이러한 작업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꿈의 연구 업적을 새롭게 할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 그런데 내가 그 사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붙잡아 줬으니까 나하고 같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 이러한 꿈을 갖다가 말씀을 벌써 꿈의 예지로 여중생에게 그림을 그리는 꿈, 사나이가 탑을 허물어 일하는 꿈을 꾸고 어떠한 제자라고 할까요? 이러한 꿈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걸 꿈으로 예지합니다. 제가 책을 보내드렸더니 한번 이렇게 왔다 가라고 그래서 제가 댁에 찾아갔더니 불편하신 몸에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너무나 참혹한 모습에 제가 어찌할 줄 모르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저를 갖다가 처음 보고 그 저희 스승이신 한거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나이가라고 하셨어요. 사나이가라는 말의 뜻을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한거도 선생님은 그 돌아가시기 1년여 전에 저를 이렇게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그 이전 10년, 20년 전에 꿈에 벌써 이런 꿈을 꾸신 거예요. 이런 꿈을 꾸시고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사나이가 안 나타나는지, 혹시 이 오늘 온 이 젊은 청년이 저하고 한국도 선생님하고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한국도 선생님은 초등학교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같은 교직이라는 거. 또 한국도 선생님보다 저는 우리 선인들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했고요. 그래서 같이 그 선생님의 원고를 받아서 제가 꿈의 몽백거라는 책을 집필을 했는데 아쉽게도 운명하시고 나서 한 달 뒤에 책이 나왔습니다. 같이 꿈의 예지대로 그대로 실현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후에 더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고 꿈에 관한 어떠한 글, 교차로라든지 스포츠 신문의 연재를 통해서 꿈에 관한 자료를 많이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꿈에 관한 연구는 실증 사례 연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꿈의 상징 이해, 실증 사례에 바탕을 두고 꿈의 상징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실증 사례는 요즘 사람, 선인들, 중국, 일본, 실제로 꿈꾸고 일어난 사례를 분석해서 실증 사례를 갖다가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프로이트 하면은 아주 훌륭한 학자로 존경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꿈을 연구한다고 하면 조금 삐딱한 사람, 좀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꿈의 세계야말로 우리 인간의 영적 능력이 발현되는 최고도의, 어찌 보면은 최정점에서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연구의 결정판인 홍순애 박사 꿈의 몽, 이러한 1800페이지의 책을 작년에 저술했습니다. 아울러 로또 복권 당첨 꿈의 몽이라고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사례를 18가지로 분석해서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꿈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책을 내기도 했고요. 앞으로 소개해드릴 태몽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보면은 꿈의 몽 하면은 제 이름이 홍순례가 제일 저희 사이트 자료가 좋다. 아울러서 지금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그 스마트폰에서도 제 이름을 치면은 쉽게 지하철이나 어디서든지 자료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작년 12월에 일본 잡지에 이렇게 그 한국을 갖다가 대표하는 꿈의 몽가로 이렇게 소개가 돼서 일본 잡지에도 우리 한국의 꿈의 몽을 알리고 있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니까 일본에는 이런 게 없답니다. 태몽이라는 아예 개념조차 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보다도 우리나라의 꿈 연구가, 우리나라의 예지적인 꿈의 세계에 관한 연구는 어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주로 심리적인 걸 많이 보는데 태몽이라든지 로또 복권 당첨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꿈에는 예의적 세계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여생을 제 몽생몽사의 별명처럼 꿈에 살고 꿈에 죽는다. 이런 꿈의 실증적인 사례의 바탕을 둔 예지적인 꿈의 세계에 제 일생을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